안녕하세요. 좋아의 과학 칼럼 부제 빈몸 활성화를 통한 치유와 재생. 오늘 제 3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에너지와 무곡에 대해서 오늘부터 강좌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달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미치오 카쿠라고 그 아주 유명한 그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 현대 우주 물리학자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쪽 과학 대중학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렇게 얘기한 영원한 열반의 바다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우리 우주는 그 바다 위를 표류하는 하나의 물방울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그 정확한 표현이다 제가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글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그 하나의 그 우주 창조의 씨앗인 인플라톤이 터져서 지금 이 거대한 그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대우주가 형성이 됐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인플라톤의 크기 자체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다고 제가 계속 표현했는데 오늘 좀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수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플랑크 상수라는 걸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딱 일반 분들이 딱 시중에 가서 원서를 이렇게 사게 되면 퀀텀 피직스라고 해. 퀀텀 피직스. 퀀텀 피직스가 양자역학인데 이 퀀텀이라는 말이 양자라는 뜻이 퀀텀이란 말이에요. 근데 퀀텀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는 막스 플랑크의 플랑크 상수가 등장하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시작은 사실은 막스 플랑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막스 플랑크가 이 사람이 그 굉장히 뛰어난 그 물리학자였지만은 뭐 양자역학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의 그 아인슈타인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결말을 본 거지만은 양자역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일종의 그 학파를 형성하는데 그 주요 학파가 이제는 닐스 보어가 이제 코펜하겐의 그 대학에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학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안에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이 돼서 학자들이 서로 의논해 나가면서 이걸 틀을 잡아 나가서 완전히 분위기가 틀린 거죠.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은 구축이 됐지만은 양자역학은 수많은 천재들에 의해서 이게 구축이 돼 나갔는데 그 시발점이 막스 플랑크였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막스 플랑크가 플랑크 상수라는 거를 설정하면서부터 됐는데 이것은 뭐 발견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발명을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어떤 구성에서 그렇게 돼야만 되는 어떤 그 숫자 하나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숫자가
그 수가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은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얼마 상상을 초월하게 작잖아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이게 요 개념에 그 숫자량이 있어요. 양 어떤 그 입자적 개념이라는 거죠. 입자인데 이걸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하나의 그 입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입자론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도입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흑체복사 이론에서 온도와 뭐 열에 관련된 학문을 하다가 그에 관련된 어떤 그 이론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 상수를 도입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서머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역학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 물체의 그 운동 같은 거를 다루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과 뭐 속도, 위치 이런 걸 다룬 거지만은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원래 에너지라는 개념은 18세기 중후반에 19세기에 들어서나 이 에너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그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정통 물리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어떤 다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영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열에 관련된, 열과 빛에 관련된 학문이 열리면서, 왜 열과 빛에 관련된 학문이 열리냐면은,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의 추동력이 뭐예요? 증기기관하고 내연기관 같은 거잖아요.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가지고 뭐 석탄을 사용해서 물을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증기를 만들. 내연기관은 뭐예요? 가솔린이나 뭐 이런 석유 같은 걸 정제를 해서 또 이렇게 추동적인 어떤 힘을 열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과 빛에 관련된 학문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 연력학도 발전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열과 빛에 관련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제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플랑크 상수가 도입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상수를 도입을 해서 이 연력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거 상세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같은 거에 대한 거를 과학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열과, 빛, 그리고 에너지라는 개념이 서서히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양자라는 게, 에너지가 하나의 작은 입자들로, 양자라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발상을 하게 돼서 그것이 플랑크 상수다 그랬다는. 근데 플랑크가 애초부터 이 양자라는 개념을 양자적 개념을 가지고 이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원래 없이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것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마치 양자역학에 에너지 단위를 입자적으로 양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발상을 표현하는 아주 기초적인 숫자로서 플랑크 상수가 이제 도입이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랑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자역학의 시조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가 지금 거의 모든 양자역학에서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열과 에너지,
빛과 열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학문에서 그것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그 학문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양자 개념이 도입하게 됐는데 그것이 막스 플랑크가 사용하던 그 상수 그거를 쓰게 됐다. 그것이 다 이게 수학을 이렇게 해보면 맞아 돌아가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의 상수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빛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광량자라고 하는 거죠. 광량자. 그래서 빛은 광량자, 포톤이라고 그러죠. 광의 양자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빛도 에너지 입자로 보는 개념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 받은 게 뭐로 받았냐면 광전 효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그 노벨상 받은 건 광전 효과로 받았는데 이 광전 효과는 이 그 막스 플랑크 상수를 이용을 해서 그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규명을 한 게 이제 광전 효과 이론인데 이거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인슈타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양자역학적 개념을 사실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노벨상을 그걸로 받았지만은 그 양자적 개념을 가지고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주로 양자역학을 발전시킨 사람들하고는 이제 등을 지게 되죠. 이제 그건 어떤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틀려서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그 양자 개념이 도입이 됐다.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의 그 작은 그 입자들로 구성된 그 양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 발상이 시작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얼마나 작은 수냐. 그리고 이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플랑크 상수를.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적인 차원의 인플라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전자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우주가 됐다고 하는 거에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우주 자체는 이렇게 하나의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7억 년이고 그런데 여기서 물질은 4.6%, 암흑물질 23%, 암흑에너지가 72%네.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야가 거의 95% 이상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항상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건 한 4.6%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구나. 나머지는 거의 다 모르는, 물리적으로 정확히 실체가 모르는 뭔가 백그라운드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체적인 현실에 바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양자가 터졌지만은 이 양자에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톤 창조의 시합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뿌리잖아요? 여러분이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그 씨앗을 땅에 뿌렸어. 자, 그럼 씨앗은 그냥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꽃나무를 피우기 위해서 꽃나무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은 그 땅이 뭐야?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씨앗 플러스 백그라운드. 이것은 땅이란 얘기 아니야, 땅. 그렇죠? 땅에다 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항상. 어떤 씨앗이 자라는. 자, 씨앗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주가 전개되기 위해선 백그라운드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선 지금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씨앗이라는 개념 요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보는 이 그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한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 토, 흙. 그러니까 우주가 잘하는 ZPF 우주가 잘하는 그 토대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그게 있어서 그걸 우리 그 동양에서는 그걸 무국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바탕이 있어서 태극이라는 씨앗이 무국에 심어져 가지고 아니면 무국에서 애초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다. 이게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우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마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떤 그런 제로 포인트 그 필드를 기초로 해서 그 장을 기초로 해서 인플라톤이 터져 나가면서 인플라톤이 제로 포인트 필드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창조의 씨앗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는 그 인플라톤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플라톤은 우주 창조의 씨앗이다. 그 다음에 인플라톤은 급팽창이 멈춰서 무대가 갖춰진 후에 일반 물질 우주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인플라톤이 쫙 펼쳐나갈 때니까 처음에는 뭐냐면은, 땅 속에서 씨앗이 나올 때, 땅 속에서부터 웅터 나올 때 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땅 밖에 나오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우주 물질이 형성된 어느 정도 급팽창된 안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어느 정도 커진 후에 일반 물질 우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나올 때에 그 전개되는 것이 이제 배경복사라고 하는데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배경복사가 인플라톤이 터진 뒤에 8만 년 후에 배경복사 이것이 빛의 해방이라고 보시면 돼. 빛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 저기 라디오를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아주 그 기초에 깔려 있는 그 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음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던 중에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노벨상들을 받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받나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첫 번째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아니지만 그만큼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빅뱅 이론의 아주 중요한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인플라톤이 그 씨앗이 터진 뒤에 38만 년까지는 어떤 거냐면 플라즈마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플라즈마 상태인데 빛이라는 광량자가 해방이 안 돼 있는 상태, 갇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38만 년 되고 나서 빛이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복사로 지금 우리가 검출이 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빛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빛이 지금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공간으로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빛의 해방이다라고 해서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요 지점까지는 급팽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뒤에부터 서서히 일반 물질 우주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라톤은 자기 복제를 한다. 자, 인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씨앗을 뿌렸어. 땅에 뿌렸다가 뿌리면은 나무가 자라요. 자라면은 꽃이 펴요. 그러면 꽃이 피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그 안에 그 씨앗이 또 있어. 왜냐면 그 땅에 뿌렸던 그 씨앗과 같은 형태의 씨앗이 다시 맺어지기 시작해. 그 여러분이 그 과일을 맺게 되면 과일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뭐야? 원래 뿌렸던 씨앗이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형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나는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땅에다 하나 뿌렸는데, 나중에 꽃들이 많이 폈는데, 그 꽃들 하나하나마다 만약에 암수가 하나인 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암수가 하나인 씨앗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꽃이 10개가 폈으면 10개 씨앗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씨앗을 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는 10개의 우주 창조의 씨앗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치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톤은 하나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라톤 하나가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주로 전개를 해 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인플라톤, 수많은 인플라톤들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 구조로 생성이 계속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수정란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형성돼서 나온 거잖아요. 수정란이. 근데 그 수정란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엄마 아버지의 난자 정자가 합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씨앗들이 합해서 된 거야. 둘로 나눠져 있던 게 합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원래 빅뱅의 그 구조가 모사가 된 거라는 거죠. 생명체로. 그러니까 사람의 수정란도 원래 빅뱅의 그 구조가 모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복제된 거란 말이에요. 단지 물질적 형상으로 이렇게 구축이 이렇게 DNA 구조로 돼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사가 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당신도 하나의 우주고 나도 하나의 우주고 여기 우리가 70억 명의 우주가 있다. 똑같이 개도 우주고 고양이도 우주고 모든 생명체가 다 우주니까 하나하나의 작은 소우주들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씨앗에서 나온 거잖아요. 각자의 씨앗. 이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뭐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씨앗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인플라톤들을 지금 생성해서 한마디로 이 우주계가 지금 현재 기본적 개념으로는 다중우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의 다중우주다. 그렇죠. 하나의 인플라톤이 나무가 돼서 쫙 자라나가서 수많은 씨앗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조그만 우주들을 또 만들어냈으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다중우주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우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이게 인플라톤 다중우주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는 생명체 창조를 위해 미세 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플라톤은 애초에 이것이 시작을 할 때에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또는 뭐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창조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몸이 이 우주에서 살아가려면 이 우주에서 살아갈 조건이 돼야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이 우주가 미세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이 그 상황에 맞춰서 생명체가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진화론적으로. 또는 어떤 우주 지성체의 설계에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명체가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이렇게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주는 연구기관이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인플라톤이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 자체를 보통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증가도 있지만은 감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물리학적 이론에서는 배격이 되는 이론이죠.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지, 그것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감소를, 물론 생명체 행위 자체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 감소 방향입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니까 엔트로피 감소적인 메커니즘도 있고 엔트로피 증가적인
메커니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합을 보면은 엔트로피 증가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물리적 이론이지만,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도. 이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무질서화가 되고 열적 평형 상태로 결국엔 이 우주는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그 우주론적 개념이지만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주는 영구기간으로 엔트로피 증가도 있지만 감소되는 방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플라톤에. 그리고 인플라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양자적으로는 무국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생성이 됐다, 이런 이론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양자 그 퀀텀 플랑크 상수 에서 준하는 그 양자적 크기에서 이 우주가 나오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땅에 그 영양소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뭔가가 뒤에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0점장 에너지, 0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점장이 뭐예요? 결국 암흑물질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생성시키는 뒤에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데,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알 수 없는 것을 생성시키는 어떤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다. ZPF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 동양의 태극 이론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천복귀 8개 방위도, 64개 방위도에서 시작한 건데, 제가 이 태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음과 양의 이렇게 음과 양이,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끈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메비우스 띠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음양의 이거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태극이란 이 씨앗이 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 음과 양 그 지점을 뭐라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할 때에, 자, ZP 제로 포인트 필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할 때 이 포인트,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포인트가, 자, 이걸 0점장, 자,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포인트가 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얽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가 점으로 되어 있죠.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제로 포인트는 양과 음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양과 음이, 우리가 동양으로 보면은 양과 음이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이 바로 제로 포인트다. 0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0점. 양과 음이 만나는 곳. 자, 상상이 안 되시면은 음양의 논리는 이제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여자와 섹스를 한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와의 접합이 돼 있다. 그 상태가 0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과 음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섹스적인 논리로 표현하자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양과 음이 만나는 그 지점이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음양의 뿌리가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음양의 뿌리가 만나는. 그것을 도형적으로 보면 어디에?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렇죠. 요 지점. 이것을 우리가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대. 중.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이라는 글자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두 개의 그거죠. 똑같죠. 개념이. 자, 보세요. 아이고,
요거죠. 요게 뭔가 해도 요게 바로 양과 음이 만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양역학에서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양과 음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거기 그 지점이 바로 제로 포인트고 그 지점을 통해서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통해서 무극의 에너지, 제로 포인트 필드가 장의 에너지가 그 지점을 통해서 태극에 공급이 된다 이런 뜻이라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 자체도 사실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운동 자체도 원래 이 음과 양이 만나는 요 지점에 음과 양이 만나는 뭔가 요 중의 지점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을 받치고 있다. 무극과 태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음양, 64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의 그 효가, 여기서 이제 이게 그 6개, 64개인데 이게 64개인데, 64개를 가보면은 6개의 효라고 돼 있어. 작대기로 돼 있어. 6개의 작대기인데, 하나하나의 작대기가 음이든지 양이든지 하나씩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음양이 표현돼서 이런 식으로 2, 4, 8에서 그 6개의 그 효를 가지고 하나의 궤를 형성을 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논리하고 비슷해요. 여기 현대 우주 물리학 논리하고 비슷해. 이론이. 그래서 여기서 왜 근데 선천이라는 말을 쓰냐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인플라톤이 일반 물질로 전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선천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있잖아요. 배경 복사가 빛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선천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 동양역학에서는. 그런데 그런데 왜 이걸로 다 파악을 합니까? 왜 그럼 이 이후로는 후천이면은 왜 후천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후천이야. 여기는 후천인데, 이건 선천과 후천인데, 야, 근데 왜 선천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합니까? 왜 이 하나의 도상으로 다 될 수가 있나요? 왜 이 하나의 도상으로 다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지만은 또 팽창하는 중에 다시 무극으로 돌아오는 제로 포인트로 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선천도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도상이. 그러니까 이게 역학 이론이 굉장히 신묘한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극이 이렇게 인플라톤이 계속 크면서 무극으로부터 제로 포인트로 0점장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크잖아. 하지만 커 나가는 중에도 다시 0점장으로 에너지 물질이 붕괴되면서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지금은 나가는 게 양이 많은 거지 들어오는 양이 없는 게 아니고 나가는 양에 비해 또 들어오는 양도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게 사실 선천도 하나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강절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설명을 한 거라며. 그래서 선천복귀 8개 방위도, 64개 방위도만으로도 하나의 우주가,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역학적으로는 태극과 무극의 운동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 선천 64개 방위도만 가지고도 태극과 무극,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인플라톤과 0점장 에너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라톤과 인플라톤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0점장의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극과 무극의 운동. 이거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이게 우리 동양 역학이 굉장히 신묘한 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현대 우주 물리학이 물론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동양 역학도 그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뭘 봤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작은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하나의 양자가 있는데 그것이 요동을 해서 이 우주로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제로 포인트 0점장 에너지가 바탕이 돼서 마치 땅처럼 바탕이 돼서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마치 달이 이 거대한 바다 위에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건 뭐야? 이것이 하나의 우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물방울이라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할 때 그 바다 위에 표류하는 하나의 물방울을 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인플라톤이라는 거예요. 인플라톤. 떠오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떠올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인플라톤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걸로 하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 제로 포인트 필드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또 어떻게 이것을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필드라는 요 책 내신 분의 이걸 가지고 주로 이분의 사고가 상당히 잘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더 필드, 요게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것들이 0점장이 에너지, 우리가 볼 땐 무국 에너지가 어떻게 태극, 그러니까 인플라톤 씨앗에 어떻게 공급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 또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지점들을,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국에 대해서,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이에요. 무국.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우주에서 밝혀지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기반이 되고 있는 무국, 이 우주에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오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